안녕하세요. 어, 근대 사회적 상상 찰스 테일러의 책을 읽는 셈이란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예고드린 대로 찰스 테일러의 논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책을 중심으로 공공신학과 연결한 논문을 제가 한 편 읽으려고 합니다. 로버트 A. 켈리라고 하는 학자고요. 2011년도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그냥 그대로 Public Dialogue and the Modern Social Imaginary 해가지고 공공신학과 근대의 사회적 상상, 그대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로버트 켈리는 그 캐나다의 워털루 루터란 세미너리,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루터란 신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루터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반가운 마음에 논문을 읽게 됐고요. 이게 논문이 해외 전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한 페이지에 두 줄씩 있는 게 있잖아요, 종종. 그거 보면은 이렇게 논문이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의외로 이 두 줄씩 다 보니까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짧게 봤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짧게 봤는데 보통 뭐 논문 긴 거는 20, 30페이지 막 되잖아요. 30페이지 넘고 그러잖아요. 근데 10페이지라서 우습게 봤는데 두 줄로 돼 있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시겁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찰스 테일러의 논의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요. 몇몇 부분 보시면 책을 이제 상기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언급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예시로 이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워터루 루터란 세미너리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공공신학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적용 사례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서두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공신학은 지난 10년 동안 ELCC와 ELCA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ELCA는 미국 복음주의 루터란 연맹을 말하고요. ELCC는 캐나다 복음주의 루터란 연맹을 말해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한 19세기 후반쯤에 초반인가 후반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세계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루터란들이 이제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큰 교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ELCA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복음주의 루터란 연맹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큰 교단이고 엄청난 그 사업을 많이. 우리나라에는 뭐 루터란들이 굉장히 소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교회와 그리고 또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교단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회 신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 소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단에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공공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 글 역시 그거의 일환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30 동안 배우긴 했지만 찰스 테일러가 제시한 근대의 사회적 상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서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포스트 모던, 세속성, 다문화 사회 이런 맥락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상황은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치학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다루는 거는 멀티컬처럴리즘입니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캐나다가 진짜 독특하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국가예요. 이따 나중에 그 통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엄청난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퀘벡주라고 하는 데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 땅이에요. 이 독특한데 그래서 이제 뭐 킴니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독특하게 이제 이슈화 해가지고 정치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많고 킴니카뿐만 아니라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도 다문화주의 그 다원주의적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차이의 정치학 이런 것들도 이제 찰스 테일러 그 책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든가 세속적 다문화주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항상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씩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열린 결말로 끝내고 이 논문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내요. 켈리가. 근데 이게 너무나 저는 가슴 깊이 와닿았고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다원주의 사회와 다문화주의 사회 그리고 기독교가 완전히 소수화된 사회 속에서 공공신학자들이 공적인 발화 혹은 공적 개입 혹은 공적인 어떤 이슈를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 이야기를 누가 들을 것인가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신학자들이라든가 기독교의 어떤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었던 게 뭐 일제시대 때 뭐 3.1 운동하거나 그 전 너무 오래된 얘기고 지금 그 근대화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화 이후에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이제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있긴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서구 사회에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다문화주의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공적인 이슈에서 발언할 때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무시당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과연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고 이제 서구 학자들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희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서구 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들을 것이냐, 들을 사람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로 떠오르 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고요. 일단 로버트 켈리가 이 책 근대의 사회적 상상을 정리한 내용들을 좀 그래도 이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글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제가 안 읽으면 여러분 집에 잘 안 읽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근대성의 근원과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근대성을 개혁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해왔죠. 자아의 원천들, Source of Self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찰스 테일러가 해겔 연구 전반부에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근대성의 진정성의 윤리라든가 표현주의 문제라든가 근대성과 그 종교성이 맞물리는 작업을 가장 집대성한 책입니다. 자아의 원천들이. 이거 샘물교에서 나왔는데 책이 엄청 두껍고 사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저도 이제 뭐 앞부분 뒷부분 중간중간 막 그 선별해서 읽었는데 이 책이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책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확장한 게 이 책의 바턴을 이어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확장한 게 세큘레이즈라는 책. 또 완전 대작이죠. 이것도 엄청 두껍게 나올 텐데.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왔던 책들은 이 책에 이제 약간 이제 확장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도에 기포트 렉처에서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사회적 상상에서 제시한 분석이 17세기,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근대적이고 세속적이며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공공신학을 시도하는 것의 복잡성이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켈리가 이제 그 책을 분석하는 글입니다. 뭐 세속화에 대한 뭐 해석 이것은 뭐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언급하면요. 세큘레이지 서문 제가 뭐 계속 세큘레이지란 그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건 2007년도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그 찰스 테일러가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대작이라고 할 만한 마스터피스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동안 종교학이라든가 정치 철학, 종교 철학 혹은 종교학 혹은 신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세큘레이라는 책이 굉장한 그 이슈를 일으켰고 뭐 윌리엄 슈바이커라든가 제이미 스미스 같은 사람이 이 책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엄청 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세속화를 그동안의 종교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것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찰스 테일러는 세속화 과정에서 뭐가 변했는지를 3가지로 제시한다고 한대요. 첫 번째는 사회의 중요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속사회에서 종교제도는 사회 자체에 대한 이해 중심이 아니죠. 오히려 이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고, 국가는 종교적 믿음이나 신성한 질서에 대한 어떤 근거도 필요로 하지 않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종교기관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종교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일부로 간주되죠. 세속화는 하나님 또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공적 공간을 비우는 것이죠. 공적 공간에서 신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성스러운 것들을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제끼거나 혹은 비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empty space, 텅 빈 공간, 텅 빈 영역, empty space, empty sphere 이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뉴하우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공개 토론은 종교적이보다는 과학, 학문으로 가진 합리성에 따라 진행되는 거죠. 세속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 종교는 사적인 것이지 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개인은 종교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믿음보다 이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게 세속화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하고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라든가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나뉘어가고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합리성, 과학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스 베버가 가치와 사실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나누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의 영역이죠. 가치의 영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 사적 영역으로 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를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종교와 종교적 신념의 종언, 디마이스를 언급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축소되고 공간, 자리가 배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것의 자리를 사적인 영역으로 배치 바뀐 건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제 해석에서는 종교 자체가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의식의 흔적은 공적 생활의 일부로 계속될 수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칼 슈미트라든가 이제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종교성, 근대적 종교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근대성에서 이 종교는 그 맹장 수술한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맹장이란 거는 인간한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근대성은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종교를 떼어냈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몸에 흔적은 남잖아요. 맹장 수술하면. 그러니까 종교와 마치 그렇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맹장 수술해가지고 종교를 떼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몸에 흔적은 남았죠. 이제 칼슘테는 요거를 집요하게 집착을 해서 근대 사회에서 종교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이제 법적으로 다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뭐 계엄령 선포하거나 이런 거, 치유법권 이런 것들 이제 언급하는 건데, 뭐 이런 건 얘기하니까 우리 공적인 그 사회에서 특히 이제 뭐 서구 사회에서 이제 절기 같은 거,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종교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그게 이제 세속화의 두 번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대다수의 인구가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위축되고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죠. 결국 종교는 전통적인 공적 의식과 사적 의식을 수렴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가 디마이스 오브 릴리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세속화의 하나의 두 번째 해석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반대 의견도 있죠. 왜냐면 이제 후기 세속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기 세속화라고, 후기 세속사회, 후기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 아니죠. 후기 세속화.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언급할 이제 종교의 부흥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이제 이 근대적인 세속화 방식이 중요하고요. 세속화 이한 세 번째 제3의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세속주의로의 전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선택으로 이해되고 가장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내가 정의하고 추적하고자 하는 변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에서 가장 확고한 신자로도 믿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가능성인 사회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더 풀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인간 가능성으로서 종교적 헌신은 필연적으로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찰스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인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찰스 테일러가 진정성의 윤리라든가 자아의 원칙에서 많이 하는데 가치에 대한 두꺼운 기술,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공동체주의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사건을 언급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인 두께 혹은 두꺼운 기술, 이게 이제 인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개인의 신념이라든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근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또 다른 그 세속화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 영역은 종교 및 기타 생활 방식의 문제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차이점을 협상하고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통 기반을 발견하는 시도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공간에서 공중 도덕의 기준은 특정 종교에만 속할 수 없으며 여전히 그러한 고유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치의 다원성,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것과 종교와 신념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옛날처럼 크리스찬전처럼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가치 다원주의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를 이해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보면 그 과정이 공공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적 헌신과 참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종교적 지지자들이 자신과 신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루터 교인들에게 이 세 번째 이해는 칭의론뿐만 아니라 정치 윤리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난다고 합니다. 테일러가 말하듯이 이런 의미에서 세속성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종교적 경험과 탐구라는 이해 전체 맥락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세속성에 대한 이해를 추가하기 위해 테일러는 사회적 상상에 대한 질문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상상이란 뭐냐? 네,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북미와 유럽에서 근대성을 가져온 세속화의 과정은 이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적 상상의 변화를 동반했다는 것이 테일러의 주장이죠. 사회적 상상이라는 문구를 통해 테일러는 사람들이 사회적 현실에 대해 분리된 방식으로 생각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지적인 구조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상상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 그들과 동료 사이의 상황, 일반적으로 충족되는 기대, 이러한 기대의 기저에 깔려있는 더 깊은 규범적 가치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상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질 때 세계론적 지평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대는 이런 세계론적 지평들을 무너뜨렸거든요. 깨뜨렸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쉽게 이게 깨지지 않는다는 게 찰스 테일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현대사회에 보면은 이 세계상이 깨졌을 때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니체적인 방식, 그러니까 허무주의, 극단적 허무주의로 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초인적 사상으로 가든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완전히 그냥 그 고대의 어떤 공동체주의적으로 가든가, 이런 방식밖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식으로 회귀하는 게 그 마이클 샌드거 같은 맥킨타이어 같은 입장인데 찰스 테일러는 그거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이런 뭐라 할까요?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사회적 상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 심층적으로 그것들을 상상해내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근대성과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어떻게 같이 맞물려서 해석하느냐가 이제 찰스 테일러의 굉장히 큰 숙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과학을 말하고 어떤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하는데 그거보다 사회적 상상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미지, 이야기, 전설 등을 포함하기 원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존재를 상상하죠. 그는 형식 이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부분 집합보다는 사회 전체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죠?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일반적인 관행을 가능하기에는 일반적인 개념을 조사하기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 상상은 복잡하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기계에 대한 감각을 통합한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집단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공통된 이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일반적인 관행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지에 대한 약간의 감각을 통합한다. 이런 이해는 사실적이며 규범적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고 우리가 공통의 어떤 상상력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를 상상하고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근대성에서 만들어지고 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공론장에 대한 찰스 테일러의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근대 사회적 사상을 시작하는 이제 17세기 그로티우스랑 로크의 저술에 제시된 자연법 이론으로 거슬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그로티우스가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둔 정치 사회의 사회계약 이론을 전개했고 로크는 전체 자연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죠. 두 경우 모두 정치 사회의 규범적 질서는 자연에서 파생되며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체를 형성하는 데 기반을 둔다고 말합니다. 그 자연 질서라고 하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치 질서라든가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 전체의 목적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는 것으로 촉진되는 거죠. 그러한 안정과 번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수호되고 확장되는 정치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이것은 거대한 존재사슬 내의 위계적 상보성 개념이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족의 고대 구성이라는 관념에 기반된 오래된 관념과 근본도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상상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옛날에 신화적인 시간의 변화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지만 특히 세 가지가 중요하죠. 경제, 공론장, 그리고 인민주권, 국민주권 사상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 존재론적 사슬, 위계 사슬, 그리고 위계 질서에서 서로 상호 이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법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상호 보존 관계가 이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너무 중요하죠. 경제 개념은 이제 그로티우스와 로크의 질서와 함께 신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신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것을 보존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스린다. 이걸 이제 섭리라고 얘기하고 통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자연을 이해할 때 자연의 어떤 인과 법칙이라든가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의 내재된 손길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아담 스미스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내재적 원리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서로 잘 어울려서 하모니라이즈 돼가지고 상호 이익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의 섭리인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소위 흔히 말하는 이신론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 행동과 보편적 행동에 대한 태도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되면 설계 이론도 많이 나오죠. 디자인 테어리도 나오고 신이 설계한 이런 인과관계는 이익을 교환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교환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고 어떤 신뢰 관계라든가 상품을 팔고 사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교환정의고 이 교환정의는 인과관계 그리고 거기에 상호이익 그리고 신의 섭리 이런 걸 다 이게 맞물려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국가 전체의 상호이익을 지향한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방식. 경제는 신의 섭리에 대한 은유이지만 상호이익이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추구를 강화하는 안정과 번영을 이해되기 때문에 은유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제가 사회생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에 강한 도덕적 추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작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18세기 사람들이 상업과 경제활동이 군사적 영광에 대한 귀족의 열망을 대신할 수 있었다고 믿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기사들, 그렇죠. 귀족들이 이제 영토를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제가 다시 상호 신뢰와 제품의 질과 서비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부르주아 신흥 계급들, 중상주의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 영광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평화와 질서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희망했죠. 이해하시겠어요? 경제 질서,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사고 파는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안정과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조차도 경제적 이익 추구가 결국 전쟁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의 힘이 대단한 거죠. 공공 영역과 인민 주권은 모두 집합적 대리인을 상정하지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되는 경제는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규칙에 따라 객관적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을 발생시키죠. 사회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조사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법칙, 이론을 테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죠. 그렇죠?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만드는 가능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안정과 평화예요.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고 혹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가 작동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교환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개인과 집단, 과학적인과 인간적인 사이의 긴장은 현대 사회의 상상 속에 남아 있으며 우리가 현재 공공정책, 학계, 심지어 신학에서 직면한 다양한 압력을 느끼다. 이 분석,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 과학적인 거, 인간 이런 것들은 이제 찰스 테일러가 근대 사회상에서 이야기 나오죠. 패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기도 했고, 공원에 산책한다든가, 페스티벌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인 과시효과하고 작동되는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공론장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동일한 어떤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하버마스 때부터 얘기했지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외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제가 지난번에 했던 폴리티카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주권자의 통치 구조. 뭐 이거는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있어요. 이게 주권자가 대통령으로 대리되기도 하고 인민주권으로 대리되기도 하지만 일단 주권자가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내리는, 피하 구별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모든 그 예외 사항을 결정하는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것의 핵심이고요. 이 정치적인 것의 외부, 정치 외적인 것이라고 하고, 이 정치 외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소셜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그걸 공론장의 출현이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 외적이고 세속적인 공간. 두 번째 공공재 중에 공론장입니다. 공론장은 옛날 귀족들과 왕정들이 통치할 때 외부에서 신문이나 언론이나 공론장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치 외적인 공론장이고, 이 정치 외적인 공론장이 사실은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찰스 테일러는 뭐 역시 하버마스를 언급하죠.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발전된 여론의 개념이고, 공적이라는 개념은 18세기 대학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출판물과 새로운 장소로 확장됐죠. 전기 간행물, 커피숍, 살롱에서 이런 교리는 전체 사회의 정부에 입각한 여론의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론, 여론을 만들 때 그것을 누가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주동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혹은 그 소문의 출처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그 잡지를 보면서 공유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동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보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또 여론이라고 하는 공동의 것도 추구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듯 로티의 정치론은 정치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 동의하는 개인에 의해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 통치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동의의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지속적인 동의가 형성되고 테스트되고 적용되는 방식은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죠. 그래서 대중이 공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매개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 찰스 테일러가 중요하게 언급했죠. 옛날에는 이제 왕의 교서라든가 칙령 혹은 지시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알므로써 그 어떤 정치적인 그 과시효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그 언론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매개를, 언론이란 것은 결국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개된 지식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는 거죠. 결정과 분리된 토론. 결정이란 건 여기서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론이란 것은 공론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대적 공론장은 고대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토론과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고대의 그 토론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서론. 그러니까 토론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와 정치 외적인 것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는데 근대적 공론에서 토론과 결정은 서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정치인이 아니라 정보에 입각한 대중이라는 점에서 외부의 정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임무는 토론을 경청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 정치인의 결정에 대한 토론과 비판이 다시 또 공론장에서 일어났죠. 계속 이제 긴장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은 이런 의미에서 정치 외적인 반면 정치 권력을 감독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거죠. 서유럽에서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일종의 분열된 충성을 요구하는 협회로 존재했지만 공론장은 다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것이죠. 네. 좀 넘어갈게요. 예, 인민주권. 근대 사회적 상상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된 거는 이제 위계 개념에서 인민주권으로 이동한 것이죠. 테일러는 전근대 사회를 상호 보완적인 위계 질서의 사슬 개념, 존재 사슬, 위계 사슬로 이야기하잖아요. 신화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고대 민족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족은 옛날부터 이런 법을 지켜왔어라고 하는 그 법의 구속력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에 귀속되죠. 이게 이제 고대의 방식인데 상호 보완적인 계층 구조에 대한 개념은 유럽 봉건 유럽의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그 존재의 위계가 있고 그 존재의 위계는 서로 상호 보완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 해결의 말 것처럼 주인과 노예 변증법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존재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종에게 안정을 보장하고 종은 주인에게 이제 충성하는 이런 방식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층 계층과 하층 계층 모두에게 서로 대한 의무가 있죠. 그 질서 있는 사회에서 둘 다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계층 구조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질서 있는 사회는 설립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범위에서 작동하게 됐죠. 그러한 사회적 상상에서 사람들의 역할은 태고적부터 하늘에서 설정되어 있고 주어진 패턴을 수행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역할은 사슬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백성의 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루티우스와 로크와 함께 이러한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천상의 위계나 고대의 법이 종교 전쟁의 무질서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이 나라의 어떤 그 국교라든가 혹은 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영주에 따라서 베스트팔렌 조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진되면서 완전 종교의 자유 그리고 통치의 자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교파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국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천상의 위계, 고대의 법 이런 것도 다 무너지는 거죠. 기존의 사회이론은 루터와 칼뱅의 특징인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신학.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이제 교권주의 신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의 이행, 관련된 경제적 변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완전 이제 바뀌는 거죠. 대신에 그루티우스와 로크는 참가자들의 동의를 포함하는 사회적 계약에 기초한 이론을 제안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의 주권을 국가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이양시키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대 왕정이 나오는데 그 18세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뭐 완벽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개인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주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리프리젠테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대리하는 거죠. 나를 대리할 사람을 이제 뽑고 선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회주의의 출현이고 이 의회주의의 출현이 사실은 이제 그루티우스와 로크가 말한 주권의 이양, 홉스가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대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적 상상을 즉시 바꾸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역시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이런 사회적 상상에 대한 인민주권에 대한 것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핵가족화된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신뢰를 통해서 신분이 상승하는 것 그리고 공론장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회를 한순간에 바꾸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제 1688년의 명예혁명, 1775년의 미국의 혁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영국의 고대 권리에서 그걸 가져왔지만
이는 두 가지 초기 이론을 모두 반영한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근거가 바뀌었고 1776년 독립선언문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언급했죠.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찰스 테러가 많이 하죠. 전쟁은 보다 급진적인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쟁 한번 겪고 나면은 그 사이가 확확 바뀌는 건데 바뀔 때에 찰스 테러가 언급했던 거 다시 제가 복습하면 어때요? 그 이전에 이미 꿈틀거리고 있던 사회적 상상력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사람들 등이 없고 새로운 어떤 가치와 사회가 추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맞물려야지 완전히 불연속성만 있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상상은 이미 전쟁 이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찰스 테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인민주권 개념은 주권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오래된 영국 형식의 의회 대의원으로 물려받은 일련의 제도를 발견했다. 이해하셨죠? 뭐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뜻은 이해하셨죠?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곳이 되었고요. 선거를 통해 대표자들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사회적 상상의 발전이 프랑스는 좀 더 어려웠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테일러는 루소가 제시한 대의제의 복잡한 개념이 20세기 프랑스가 공화국과 군주제를 오가는 데 기여했다고 믿고 또 레닌과 같은 전체주의 사상의 문을 열어주는 뭐 역할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사상이 인민주권의 제도적 구현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언급한 건데 이 켈리가 이제 캐나다를 얘기하는데요. 뭐 좀 구체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뭐 캐나다가 우리한테 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화로서 되게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건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대의 사회적 상상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상상이 지배적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회에서 공공신학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캐나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가지고. 캐나다의 예를 이제 들어보는데 캐나다의 예를 들면 공공신학의 논의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캐나다는 세속사회다. 그리고 캐나다는 자의식이 강한 다문화 사회다. 그런 겁니다. 먼저 지금의 캐나다가 된 초기 역사에는 적어도 법적으로 설립된 교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청교도들이 간 것처럼 캐나다의 청교 역사에도 굉장히 이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나 봅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프랑스권 퀘벡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영어권 식민지에서는 처음에 영국 교회 정부 보조금의 초기 독점을 수행할 권리를 누렸다. 그러니까 퀘벡에서는 가톨릭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영국 교회의 영향력이 강했다라고 하고요. 최근까지 여전히 개신교와 가톨릭만이 유일한 종교적 선택으로 여겨졌었죠.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에는 공립학교와 분리 학교 시스템이 있고 별도의 학교는 로마 카톨릭이고 자체 이사회와 함께 운영된다. 이런 선택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공립학교는 원래 개신교였으나 지금은 가톨릭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모두 1867년 캐나다 연방이 탄생되도록 허용한 헌법상의 타협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제 뭐 1960년대 이후 캐나다는 완전히 세속사회가 됐다고 얘기하네요. 퀘벡에서 미사 참석률은 80%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영어권 캐나다에서는 개신교 교회의 수와 가톨릭과 정교회의 존재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일찍 시작되었고 그렇게 과격하진 않다. 그래도 최종 결과는 같았다. 그러니까 퀘벡의 가톨릭의 감소, 그 영어권의 개신교 수의 감소 다 똑같다. 다른 많은 사회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세속적 측면에서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어딘가 있지만 둘과 약간 다르다. 캐나다에는 여러 유럽 국가들처럼 법적으로 설립된 교회가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덜 세속적일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처럼 법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세속적일 것이다. 이래서 최근에 퀘벡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이 투표할 때 니캅이나 부르카 쓰는 것에 대한 난투극이 벌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하고 좀 비슷한데 퀘벡에서는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세속주의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가 있었고요. 공개적으로 종교를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했죠. 북미에서 구별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집단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퀘벡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 논쟁이 일어났다. 네. 조금 더 내려갈게요.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캐나다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1986년, 88년 통과된 법률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여전히 뭐 논쟁적이다고 합니다. 이런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든 오늘날 캐나다가 공적 영역에서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문화, 언어, 종교의 모자이크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모자이크식 접근이 미국의 용광로 접근 방식과 다르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다언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그 모자이크 방식으로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냥 서로 이질적인 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용광로식 접근이라는 건 아마 뭐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가치, 미국적 가치 혹은 뭐 하나의 언어 이런 것으로 이제 퉁쳐버리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 같아요. 예. 오늘날 캐나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를 실천하지 않는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왔고 그들의 자녀, 손주는 이제 완전히 캐나다에 되었죠. 오늘날 캐나다에는 루터교보다 이슬람교가 더 많다. 이슬람은 캐나다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로 유대교를 넘어섰다. 네.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및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 이민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인구와 경제 성장을 다 이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600만이 넘는 1세대 캐나다인 중 15%가 중국 또는 중국 디아스포라 출신, 10%가 인도, 파키스탄, 동인도 디아스포라 출신. 뭐 아주 언어도 엄청나고 뭐 다양하대요. 재밌는 거는 뭐 이 대학 얘기인데요. 이 지금 글을 쓰는 켈리 교수가 워털로 루터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털로 루터란 세미너리인데 이 대학이 기독교 교회가 세운 재단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공립학교로 바뀌었고 지방의 공립학교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 최초의 불어권 총리를 기리기 위한 이름 그러니까 윌프레드 라우리어 유니버시티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 2008년 봄 교회가 소유한 캠퍼스 건물 중 하나인 신학교 건물의 교실 중 하나는 대학의 다종교 기도실로 헌납되었다. 그곳은 금요일 오후에 캠퍼스 모스크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 모스크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이슬람인들이 이제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신학교는 세속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제공하게 된 거죠. 이제 공립학교로 돼버렸으니까. 지방 공립대학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으로 아브라함 포럼을 주최한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슬람교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상호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다. 제가 그래서 여기 대학 홈페이지 갔더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제 부르카 쓴 이슬람 여인들의 그 사진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메인 화면에. 예. 그래서 점점 더 세속화되는 캠퍼스에서 한때 루터교의 마지막 요새로 여겨졌던 것이 실전 다문화 다종교를 가능하게 요소가 되었다. 그러면 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실로 이슬람의 그 모스크 기도실로 바뀐 이 기독교 대학 어떻게 할 거냐? 세속적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 공공신학을 위한 최소의 한 가지 가능성.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본래 기독교적 가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독교 선교라고 하면은 복음화가 목적이 되잖아요. 복음전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환대라고 하는 이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타종교인들, 타문화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같이 살 것인가. 그런 이제 환대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환대냐 복음화냐. 이거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어떤 긴장과 역학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워털로 대학, 윌프레드 대학에서 과연 그러면은 세속화된 대학이 됐고 모스크가 된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을 표방했던 이 대학은 기독교 가치를 환대로서 표현할 것이냐, 복음화로 표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공공신학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밌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적 상상이 사실 옛날과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워털로
루터란 세미나를 시작한 그 대학, 워털루 루터란 유니버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윌프레드 러우리어 유니버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상상을 갖고 타 종교와 타 문화권과 어울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네. 테일러가 근대의 사회적 상상을 제시한 것은 18세기에 존재했던 공론장에 대한 이상적인 초상화였습니다. 그러한 공론장에서 기독교 공공신학의 위치는 1700년 이전과 확실히 다르지만 기독교 신학자는 여전히 세속과 담론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다문화적 맥락에서 신학자들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화에서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른 종교의 학자들 혹은 비종교 학자들과 동맹을 맺는 경우 우리의 목소리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죠.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을 제시해야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합리성을 사용하여 논증을 발전시켜야 하죠. 공론장은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논거를 제시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바와 같이 우리는 공론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의 언어와 규범을 사용해서 우리의 견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 신학자들을 위한 긴장이 놓여 있죠. 현대 공론장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통찰력의 기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부활에서 유일하게 계시되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특히 루터교 신학자로서 우리는 또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으로서 십자가에서 계시된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확인되고 구속된다는 우리의 신학적 도덕적 주장을 기초합니다. 우리는 또한 공공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이며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의 독특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공개 대화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주장이 실천가들이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것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주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공공신학에서 공공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론장에 나갈 때는 우리가 공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탠야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공개적인 주장하는데 약간 조금 주저하죠. 왜냐면은 기독교가 이런 공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순간 기독교의 순수성이라든가 기독교의 특수성, 기독교의 파티큘러리티를 상실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데 루터교 신학자니까 이걸 좀 반대하죠. 나는 루터교 신학자로서 우리가 하우어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복음이 우리를 반문화적인 입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루터교인으로서 이 입장은 역설적으로 세상과 공론장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 영향력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약속에 기초하여 취한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입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주장을 발견하는 어려운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반문화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하우어스를 우리 역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세상과 공론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동시에 말하는 게 루터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역설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벤 같은 거는 패러독스컬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가지를 엮어버리니까요. 이것은 이전의 이론적 해결책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 신학자나 교회가 중요한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에 기하도록 부름을 받은 각각의 사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대답은 없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누가 듣고 있는가? 우리의 공공신학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논증을 내놓더라도 실제로 듣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뭘 얘기하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가 이게 되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공공신학이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미디어가 광고주에게 청중을 판매하여 우리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 광고를 많이 하는 돈을 많이 하는 사주 받아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거를 우리가 종교적인 목소리는 돈으로 때려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희생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확실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종교와 정치가 문제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는 훨씬 더 깊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돈으로 자본주의로 이게 미디어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뀌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장이 한때 주장했을 수도 있는 공적 담론의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적 담론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사라진 상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청중은 더 재미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렸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신학자가 청중에게 연설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북미의 상황에서 공공신학과 같은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르겠어요. 뭐 독일은 여전히 이런 토론이라든가 학문적인 논의가 막 시민들과 함께 활발히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우리가 진지한 토론이라든가 진지한 의미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확실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 예능에 잠식되어 버렸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세속적 이성을 사용하여 논쟁하는 방법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중적인 문제죠. 우리가 세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합리적으로 그들과 토론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그걸 넘어섰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청중이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지금은 공론장이 텅 비어버렸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북미에서 공공신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대중은 없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또 점점 더 적은 수의 신문에서 점점 더 적은 공간에서나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공공신학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예능인이 되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데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공공신학자들 혹은 뭐 공공신학자는 아니라 목회자, 종교인들, 신학자들이 발화할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소통하더라도 그 소통의 발화 메시지를 누가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이미 세속화됐고 다원화됐고 또한 동시에 진지한 얘기를 들을 담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너무 좀 비관적인가요? 이런 사회가 돼버린 사회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이거는 단지 종교인들이라든가 공공신학자들이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이나 이해는 어쩌면은 공공신학자들이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이라든가 뭐 다중 혹은 뭐 공동체 이런 책들, 일련의 책들을 보면은 옛날과 같이 이제 그 헤게모니 전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담론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꿈꿔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게릴라전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데 우리가 의미 있는 소수의 공동체를 각각의 진지를 구축해서 만들어내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취향의 공동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덕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진지한 고민거리를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동체가 꾸려지잖아요. 우리가 부족주의라는 이 부족주의란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저는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기독교는 부족주의의 일부가 될 것이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뭐 그런 게 여전히 몇 개의 손 남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고 뜻이 있고
혹은 대안적인 공동체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운동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의 부족주의로서 또 독특한 취향, 그러니까 종교 취향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아마 사회학적인 것과 연동해서 같이 연구한다면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청중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한다면은 찰스 테일러가 말했처럼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각자의 자기의 역할과 그 정체성들이 독특하게 이제 연동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연결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교차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결국 각각의 독특한 취향이 갖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 혹은 그것들을 담론화하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또 연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사회과학적인 논쟁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풀어야 될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하버마스의 그 공론의 구조 변동하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조건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만큼 자신이 없어가지고 빼버리고 대신 찰스 테일러의 근대의 사회적 상상을 했거든요. 이 두 권을 해보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찰스 테일러의 이제 후기 작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에 읽었던 책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새로운 게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속사회에서 종교라든가 공공성을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하고 만들어갈 것이냐는 이런 학자들의 논의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3주 하려고 했는데 4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4주 동안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세미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